여자로 태어났으면 할 일은 해야지. 애도 못 혼례를 낳는 게. 올린 지 3년이 지났으나 최 씨 집안의 며느리는 아이를 낳지 못했다. 여러분들의 전설의 고향이 될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풀어보리와 끝까지 함께해주세요.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처음 해에는 아무도 말하지 않았다. 아직 어리니 그럴 수도 있지. 시어머니도 남편도 그렇게 넘겼다. 하지만 너는 두 해가 시집 온 지가 지나자 한참이 됐는데 아이가 사람들의 들었을 줄 시선이 며느리의 얼굴이 아니라 배로 향하기 시작했다. 아침마다 시어머니의 눈은 며느리의 허리를 훑었다. 밥상을 올릴 때도 마루를 쓸 때도 그 시선은 거두어지지 않았다. 절에는 다녀왔느냐? 약은 빠뜨리지 않았느냐? 여자로 태어났으면 할 일은 해야지. 그 말들은 걱정이 아니라 확인에 가까웠다. 아직도 못했느냐라는. 세 번째 해봄, 시어머니는 더 이상 빙 돌려 말하지 않았다. 이 집안은 대가 끊기면 끝이다. 나는 밤마다 조상님들 꿈을 꾼다. 며느리는 무릎을 꿇고 앉아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아이를 낳지 못한 것이 자기 잘못이라는 말을 너무 오래 들어왔기 때문이다. 그날 시어머니는 이미 결정을 내려두고 있었다. 시바지를 드리겠다. 그 말은 며느리에게 선택지가 아니라 판결이었다. 조선에서 아이를 낳지 못한 여자는 죄인이었다. 며느리는 고개를 숙였다. 그날 밤 며느리는 처음으로 생각했다. 내가 정말 죄인일까? 그러나 이 질문은 아무에게도 말할 수 없었다. 이 집안에서 그녀의 말은 이미 의미를 잃고 있었으니까. 시바지로 들어온 여자의 이름은 복녀였다. 사람들은 그녀를 처음 보았을 때 위협을 느끼지 않았다. 말수는 적었고 눈은 늘 바닥을 향했고 웃을 때조차 입꼬리를 올리지 못했다. 제가 감히 이런 큰 집에 발을 들릴 줄은 몰랐습니다. 복녀는 마당에 들어서자마자 몇 번이나 고개를 조아렸다. 손은 늘 앞에서 가지런히 모아 쥐고 있었고 목소리는 바람에 실리듯 약했다. 며느리는 그 모습을 보고 잠시 마음이 느슨해졌다. 자신처럼 선택권 없이 이 집으로 떠밀려온 여자라 생각했기 때문이다. 편히 지내세요. 며느리는 그렇게 말했다. 복녀는 고개를 숙인 채 대답했다. 큰마님께서 그러시라면 저는 그저 시키시는 대로 하겠습니다. 그러나 복녀의 눈은 그 순간 잠깐 아주 잠깐 며느리의 얼굴을 훑었다. 그 눈에는 두려움도 감사도 없었다. 오직 계산만 있었다. 복녀는 빠르게 집안을 파악했다. 누가 말 한마디로 사람을 죽일 수 있는지, 누가 침묵으로 사람을 버리는지, 그리고 누가 가장 약한지. 그 답은 분명했다. 아이를 낳지 못한 며느리였다. 복녀는 며느리 앞에서는 늘 불쌍한 얼굴을 했다. 큰마님, 저는 제가 이 집에 있는 것 자체가 죄인 것 같습니다. 어머님께서 저를 부르실 때마다 심장이 덜컥 내려앉아요. 며느리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복녀의 손을 잡아주기까지 했다. 그러나 복녀는 시어머니 앞에 서면 전혀 다른 사람이 되었다. 어머님, 큰마님께서 저를 사람으로 보지 않으십니다. 복녀의 눈에 눈물이 맺혔다. 목소리는 떨렸고 말은 끝까지 하지 않았다. 제가 천한 출신이라 그러신가 봅니다. 밥상에서도 마당에서도 늘 저를 없는 사람처럼 대하십니다. 시어머니의 얼굴이 굳어졌다. 복녀는 그 표정을 놓치지 않았다. 아닙니다, 어머님. 제가 너무 예민해서 그렇겠지요. 말은 부정이었지만 의미는 이미 심어졌다. 그날 이후 시어머니는 며느리를 볼 때 이전과 다른 눈으로 보았다. 말 한마디, 숨소리 하나까지 모두 불손하게 느껴졌다. 며느리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아무 행동도 하지 않았다. 그러나 복녀는 울면서 칼을 쥐고 있었다. 어느 날 밤 복녀는 며느리에게 조용히 말했다. 큰마님은 참 복이 많으신 분이에요. 그래도 집안의 안주인이시니까요. 그 말은 칭찬처럼 들렸지만 실은 시험이었다. 며느리는 고개를 저었다. 복은 무슨? 복녀는 그 말을 마음속에 새겼다. 그리고 확신했다. 이 여자는 끝까지 스스로를 변명하지 않을 것이다. 그날부터 복녀의 연기는 조금 더 대담해졌다. 그해 가을 복녀의 배가 불러오기 시작했다.
집안의 공기가 눈에 띄게 달라졌다. 사람들의 말투가 바뀌었고 시선이 달라졌다. 몸조리 잘해야 한다. 찬 바람 맞지 말거라. 그 말들은 이전까지 며느리가 한 번도 들어본 적 없는 말들이었다. 시어머니는 복녀의 방에 자주 들락거렸다. 약을 다리고 이불을 덮어주고 밤마다 안부를 물었다. 며느리는 그 모든 장면을 문 밖에서 보았다. 부르면 갔고 시키면 했다. 그러나 그 누구도 그녀를 향해 고맙다는 말을 하지 않았다. 겨울이 지나고 봄이 오던 날 복녀는 아들을 낳았다. 사내 아이였다. 울음소리가 집안을 가득 채웠다. 그 울음은 새 생명의 소리이자 누군가의 끝을 알리는 종소리였다. 아들이다. 시어머니의 목소리는 그 어느 때보다 컸다. 마당에 사람들이 모였고 이웃들이 찾아왔다. 남편은 아이를 안고 마당을 빙빙 돌았다. 웃고 있었지만 그 웃음은 어딘가 불안해 보였다. 며느리는 방 한쪽에 서서 그 모습을 바라보았다. 그녀는 박수도 치지 않았고 울지도 않았다. 그저 조용히 눈을 내리깔았다. 그날 밤 시어머니는 며느리를 불렀다. 이제 이 집안의 대는 이어졌다. 며느리는 고개를 숙였다. 하지만 내 자리는 더 이상 없다. 그 말은 설명도 꾸밈도 없었다. 그저 사실처럼 툭 던져졌다. 어머님, 그 말씀은 아들을 낳지 못한 여자는 집안의 애군만 부른다. 시어머니의 목소리는 차갑고 단정했다. 이미 마음을 정해놓은 사람의 말투였다. 며느리는 남편을 바라보았다. 그는 아이가 있는 방 쪽을 힐끗 보더니 고개를 숙였다. 어머니 뜻이니 내가 어쩌겠느냐. 그 순간 며느리는 알았다. 자신은 버려졌다는 것을. 며느리는 작은 방으로 옮겨졌다. 사람들이 쓰지 않던 방이었다. 창문은 낮았고 햇빛은 잘 들지 않았다. 밥은 하루 한 번만 들어왔다. 문을 열어주는 사람도 눈을 마주치지 않았다. 그녀는 마당에서 들려오는 웃음소리를 들었다. 복녀가 아들을 안고 웃고 있었다. 이제 이 집안의 주인은 이 아이야. 복녀의 말이 바람을 타고 며느리의 방까지 들어왔다. 그 말에는 더 이상 연기가 없었다. 승자의 목소리였다. 며느리는 그날 밤 처음으로 죽음을 생각했다. 그러나 눈을 감으며 이렇게 중얼거렸다. 나는 죄가 없다. 그 생각은 작았지만 끝까지 꺼지지 않았다. 보름달이 뜬 밤이었다. 집안은 조용했지만 그 고요함은 잠든 것이 아니라 숨을 죽인 것이었다. 시어머니는 하인들을 불러 모았다. 불빛 아래 그녀의 얼굴은 늙었으나 흔들림이 없었다. 때가 되었다. 그 말 한마디에 하인들의 손이 굳었다. 저 여자를 없애라. 조용한 산속에서 숨통을 끊고 땅 깊숙이 묻거라. 누군가 침을 삼켰다. 다른 누군가는 고개를 더 깊이 숙였다. 그중 하나 석쇠라는 하인은 끝내 입을 열었다. 마님, 큰마님께서는 아무 죄도 없으십니다. 시어머니의 눈이 번뜩였다. 죄가 없다고? 아들을 낳지 못한 것이 죄다. 이 집안에 애군을 들인 것이 죄다. 그 말에는 조금의 망설임도 없었다. 그녀는 자신이 옳다고 굳게 믿고 있었다. 한밤중 하인들은 며느리의 방으로 향했다. 문이 열릴 때 끼익 소리가 났다. 그 소리에 며느리는 눈을 떴다. 그녀는 이미 모든 것을 알고 있었다. 이제 오는구나. 눈물은 나오지 않았다. 살고 싶다는 말도 입 밖으로 나오지 않았다. 하인들이 칼을 꺼냈다. 그때 석쇠가 앞으로 나섰다. 내가 하겠다. 다른 하인들은 뒤로 물러섰다. 그 누구도 이 죄를 자기 손으로 지고 싶지 않았기 때문이다. 석쇠는 칼을 내려놓았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다. 마님, 저는 죽이지 못하겠습니다. 며느리는 그를 바라보았다. 석쇠의 손은 심하게 떨리고 있었다. 마님은 죄가 없습니다. 석쇠는 보자기를 꺼냈다. 그리고 며느리를 조심스럽게 감쌌다. 살아계셔야 합니다. 그래야 이 죄가 완전히 저희 것이 되지 않습니다.
석쇠는 며느리를 업고 밤길을 걸었다. 집을 벗어날수록 숨이 조금씩 편해지는 듯 했다. 강가에 도착했을 때 석쇠는 마침내 입을 열었다. 복녀가 모든 것을 꾸몄습니다. 시어머님을 부추겼고 사람들의 눈을 속였습니다. 며느리는 보자기 안에서 숨을 고르며 물었다. 그럼 남편은요? 석쇠는 잠시 고개를 숙였다. 알고도 외면하셨습니다. 그 말이 며느리의 가슴을 조용히 갈랐다. 석쇠는 돌을 하나 꺼냈다가 끝내 묵지 않았다. 이건 차마 못하겠습니다. 그는 며느리를 강물 위에 띄웠다. 보자기는 천천히 물에 젖었다. 미안합니다, 마님. 살아남으십시오. 그 말과 함께 석쇠는 돌아섰다. 강물은 아무 말 없이 며느리를 데려갔다. 그 밤 조선의 강 위에는 죄 없는 사람이 버려졌다. 새벽녘이었다. 강 위에 안개가 얇게 깔려 물과 하늘의 경계가 흐려진 시간. 말 한 필이 조심스레 강을 건너고 있었다. 행수 이방지는 이 고을 저 고을을 떠돌며 물건을 사고 팔고 소문을 모으는 사내였다. 그는 사람의 말보다 사람의 눈을 믿는 사람이었다. 강 한가운데쯤 이르렀을 때 그의 시선이 멈췄다. 물 위에 무언가 떠 있었다. 저건 보자기인가? 이방지는 망설이지 않았다. 말에서 내려 물속으로 들어갔다. 보자기를 끌어당기는 순간 안에서 희미한 숨결이 느껴졌다. 아직 살아있다. 그는 보자기를 풀었다. 창백한 얼굴의 여자가 숨을 몰아쉬고 있었다. 이방지는 아무 말 없이 그녀를 안아 올렸다. 며느리는 정신을 차렸을 때 낯선 천장을 보고 있었다. 불빛은 약했고 방 안에는 양 냄새와 젖은 첫 냄새가 섞여 있었다. 여긴 주막입니다. 낯선 남자의 목소리였다. 차분했고 쓸데없는 말이 없었다. 강에서 건졌습니다. 조금만 늦었어도 숨이 끊어졌을 겁니다. 며느리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눈물만 흘렀다. 이방지는 묻지 않았다. 울음이 끝날 때까지 그저 기다렸다. 한참이 지나서야 며느리는 입을 열었다. 아이를 낳지 못했다는 죄, 시바지 복녀, 시어머니의 명령, 남편의 침묵, 보자기와 강물. 그녀의 말은 울음에 섞여 여러 번 끊어졌지만 이방지는 한 번도 말을 자르지 않았다. 모든 이야기가 끝났을 때 방 안은 다시 고요해졌다. 그래서 이방진이 말했다. 살아남고 싶으십니까? 며느리는 잠시 망설이다. 고개를 끄덕였다. 그렇다면 이방진은 낮게 웃었다. 이대로 끝낼 생각은 없으시겠군요. 며느리는 그의 눈을 바라보았다. 그 눈에는 연민도 분노도 없었다. 오직 계산과 확신만 있었다. 복수는 칼로 하는 게 아닙니다. 이방진은 찻잔을 내려놓으며 말했다. 그들은 자신이 옳다고 믿고 있습니다. 그러니 틀렸다는 걸 스스로 증명하게 해야지요. 며느리는 조용히 물었다. 제가 무엇을 해야 합니까? 이방진은 잠시 생각하다가 대답했다. 아무것도 하지 마십시오. 지금은 죽은 사람이 되어 계십시오. 그 말은 이상하게도 위로처럼 들렸다. 기다리는 법을 배우셔야 합니다. 사람은 기다림 앞에서 가장 많은 실수를 하거든요. 며느리는 그 말의 뜻을 완전히 이해하지는 못했지만 고개를 끄덕였다. 그날 새벽 강에서 건져 올려진 여자는 비로소 다시 숨을 쉬기 시작했다. 그리고 조용히 복수가 시작되었다. 시간은 사람의 편도 진실의 편도 아니었다. 그러나 거짓을 오래 품은 자에게 시간은 늘 잔인했다. 며느리가 강에서 사라진 뒤 1년이 흘렀다. 최 씨 집안은 겉으로는 여전해 보였다. 그러나 안에서는 조용히 금이 가고 있었다. 복녀의 아들은 밤마다 울었다. 이유 없이 열이 올랐고 안아도 달래지지 않았다. 괜히 애군을 들인 건 아닐까? 시어머니는
그 생각을 끝내 입 밖으로 내지 않았지만 눈빛은 달라지고 있었다. 어느 날 밤 아이의 열이 내려가지 않았다. 의원을 불렀고 약을 썼지만 효과는 없었다. 아이의 숨소리는 점점 가늘어졌다. 어머님 이상합니다. 아이가 그 말이 끝나기도 전에 울음소리가 끊겼다. 방 안에 침묵이 내려앉았다. 아들은 다음 날 새벽 차가운 몸이 되었다. 복녀는 비명을 질렀고 시어머니는 자리에 주저앉았다. 남편은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아이를 바라보고만 있었다. 그날 집안의 기둥은 무너졌다. 아들의 죽음 이후 모든 것이 어긋나기 시작했다. 장사는 연이어 실패했고 거래처는 이유 없이 등을 돌렸다. 이 집안 기운이 안 좋다더라. 그 말은 사람들의 입을 타고 빠르게 퍼졌다. 시어머니는 병석에 눕게 되었고 복녀는 날이 갈수록 날카로워졌다. 다 당신들 때문이야. 내 아들을 돌려내. 그녀의 말은 사람을 향했지만 실은 자기 자신에게 꽂히고 있었다. 그 무렵 낯선 사내 하나가 최 씨 집안을 찾았다. 행수 이방진이었다. 그는 마치 우연인 듯 문 앞에 섰다. 장사를 하다 들렀습니다. 혹여 돈이 필요하신가 해서요. 남편은 그 말을 듣고 눈빛이 흔들렸다. 그는 이미 갈 곳이 없었다. 얼마가 필요하십니까? 100냥이면 됩니다. 이방진은 잠시 생각하는 척하다 고개를 끄덕였다. 빌려드리겠습니다. 다만 조건이 하나 있습니다. 남편은 숨을 삼켰다. 글로 남기십시오. 기한 내 갚지 못하시면 제 사람이 되는 것으로. 남편은 한참을 망설였다. 그러나 아들을 잃은 집안에 더 잃을 것은 없다고 생각했다. 그는 도장을 찍었다. 그날 밤 복녀는 이상한 꿈을 꾸었다. 강물 위에 보자기가 떠 있었고 그 안에서 누군가가 그녀를 바라보고 있었다. 눈을 뜬 복녀의 얼굴은 땀으로 젖어 있었다. 죄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 약속한 기한이 끝내 돌아왔다. 100냥. 그 돈은 끝내 마련되지 않았다. 최 씨는 마당 한가운데 서서 고개를 숙였다. 예전 같으면 하인들이 서 있던 자리였다. 이제는 그가 서 있었다. 행수 이방진은 문서를 펼쳤다. 바람에 종이가 사각 소리를 냈다. 기한은 지났습니다. 문서대로 하셔야지요. 최 씨의 손이 부들부들 떨렸다. 조금만 더 시간을. 이방진은 고개를 저었다. 시간은 이미 충분히 들였습니다. 그 말에는 조금의 감정도 없었다. 그저 정산이었다. 그날 이후 최 씨는 이방진의 사람이 되었다. 사람들은 수군거렸다. 저 집안이 저렇게 될 줄이야. 그러나 아무도 놀라지 않았다. 모두가 어렴풋이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집안은 완전히 무너졌다. 시어머니는 병석에서 일어나지 못했다. 눈을 뜰 때마다 같은 말을 반복했다. 그 여자가 돌아올 거야. 복녀는 집 밖으로 쫓겨났다. 아이도 지위도 지켜줄 사람도 남지 않았다. 그녀는 마지막까지 자신이 잘못했다는 생각을 하지 않았다. 다 그 여자 때문이야. 처음부터 그 여자만 없었더라면. 그러나 그녀의 말은 이제 들을 사람이 없었다. 어느 날 최 씨가 이방진의 집에서 심부름을 하던 중이었다. 문이 열리고 한 여자가 천천히 들어왔다. 순간 최 씨의 몸이 굳었다. 그 여자는 죽은 줄 알았던 아내였다. 당신. 말이 이어지지 않았다. 숨이 막힌 듯 입만 달싹였다. 여자는 아무 말 없이 그를 바라보았다. 그 눈에는 원망도 분노도 없었다. 텅 빈 평온만이 자리하고 있었다. 살아있었소 어떡해. 그제야 여자가 입을 열었다. 당신은 나를 버렸고 나는 당신을 살려두었습니다. 그 말은 저주도 선언도 아니었다. 그저 사실이었다. 최 씨는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었다. 미안하오. 그땐 어쩔 수 없었소. 여자는 고개를 저었다. 그 말은 듣고 싶지 않습니다. 당신은 이미 선택했고 그 결과 속에 살고 계시니까요. 그녀는 뒤돌아섰다. 단 한 번도 뒤를 돌아보지 않았다.
마당에는 바람만 남았다. 최 씨는 고개를 들지 못한 채 그 자리에 남았다. 그의 죄는 누가 벌하지 않았다. 그저 그가 평생 짊어지고 살아가게 되었을 뿐이었다. 며느리는 이방진과 함께 다른 고을로 떠났다. 그녀는 누구의 아내도 누구의 며느리도 아니었다. 이름 없는 여자로 그러나 자기 삶의 주인으로 살아가기 시작했다. 이제 끝난 겁니까? 그녀가 물었다. 이방진은 잠시 하늘을 올려다보다 대답했다. 끝난 게 아니라 이제 새로운 시작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방진은 알 수 없는 표정으로 며느리를 바라보았다. 아이를 낳지 못했다는 이유로 죄인이 되었던 여자. 그러나 끝내 살아남아 손에 피 묻히지 않고 모든 죄를 제자리로 돌려놓은 여자. 사람들은 이렇게 말한다. 아이를 낳지 못한 것은 죄가 아니었다. 진짜 죄는 사람을 버린 마음이었다. 오늘은 아이를 낳지 못해 시바지를 드리는 풍습에 대한 이야기로 꾸며봤는데 즐거우셨나요? 구독과 좋아요 꾹 눌러주시면 다음 이야기 보따리로 찾아뵙겠습니다. 키워주십시오.